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입니다. 참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죠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? 좀 황당하게 들리죠?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한 법이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할 국가보안법인데요. 지금부터 그 길고도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분명 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만들어졌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가르는 깊은 분열의 원인이 됐을까요? 지금의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이 법이 처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봐야 하죠. 대체 어떻게 이 법이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된 걸까요? 자, 공식적인 명분은 이렇습니다. 1948년,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잖아요. 그때 반국가 활동이나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. 이게 바로 법의 목표였어요.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주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.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. 이 법은 사실상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의 생각을 처벌하던 그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을 땅속에서 파내서 부활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요. 그러니까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1948년에 이 법을 만든 데에는 사실 세 가지의 아주 교모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. 첫째, 당시 가장 큰 시대적 과제였던 친일파 청산 문제를 반공이라는 프레임으로 싹 덮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둘째, 그렇게 해서 새로 권력을 잡은 지배층을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셋째,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뭐든지 억누를 수 있는 맞는 칼을 손에 쥐려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이요, 대한민국의 또 다른 법하고 아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. 여기서부터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의적인 법 집행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이건 뭐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한 법은 북한이랑 교류 많이 하세요 하고 등을 떠밀는데 다른 법은 북한이랑 접촉하면 큰일 나 하고 막아서는 거죠. 이 모순이 얼마나 위험한 법적 함정을 만드는지 아시겠어요? 이 법이 얼마나 고무줄 잣대로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.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북한에 갔어요. 한 명은 학생운동가였던 임수경 씨, 다른 한 명은 당시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박철원 씨였죠.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임수경 씨는 바로 구속됐습니다. 그런데 박철원 씨는요?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심지어 두 사람이 평양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기까지 했다는데도 말이죠.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이렇게 분석합니다. 한마디로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우리 편, 즉 친정부 인사들은 자유롭게 남북교류를 하도록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이중적인 정책이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법의 칼날이 정말 예상치 못한 어찌 보면 가장 비극적인 곳을 향하기도 합니다. 바로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남쪽으로 온 탈북민들이에요. 이들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또 다른 족쇄를 차게 되는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.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피해자는 바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그들을 보호해줘야 할 법이 오히려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니까요.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겪는 고통을 흔히 삼중고라고 표현하는데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첫째, 도착하자마자 자유를 맛보기도 전에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. 둘째, 그 후에도 신변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감시를 당하며 살아야 하고요.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건 셋째, 북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서 연락이라도 하려고 하면 자칫 간첩으로 몰려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조항을 들여다볼 겁니다. 이건 어떤 행동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상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조항입니다. 바로 제7조, 이른바 찬양 고무죄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반국가 단체를 침천하거나 그 활동에 동조하는 듯한 말이나 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가 핵심입니다.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. 그냥 말로, 글로 내 생각을 표현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건 생각 자체를 처벌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. 실제로 이 제7조의 칼날 아래 쓰러져간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. 평범한 노동자부터
시대를 고민하던 학생들, 진실을 알리려던 언론인, 그리고 자본주의에 비판적이었던 사회주의자나 국가에 쓴소리를 했던 활동가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희생양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이 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고쳐서 써야 할까요? 아니면 아예 없애야 할까요? 오늘 살펴볼 자료는 아주 단호합니다. 개정은 답이 아니고 오직 완전한 폐지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는데요.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?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. 개정이냐 폐지냐. 어떤 사람들은 그래, 국가보안법은 없애자. 대신에 형법에 비슷한 조항을 넣어서 보완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. 하지만 이 자료는 그건 그냥 이름표만 바꿔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. 결국 또 다른 국가보안법이 탄생할 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. 지금 이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어떤 대체 법안도 형법 개정도 다 필요 없다. 그냥 깔끔하게 없애는 것, 완전한 폐지,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. 민주화 이후에 들어선 정부들은 좀 달랐겠지?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말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흔히 진보 정부라고 부르는 정권들조차 이 법을 폐지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편리한 도구로 계속 써왔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.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희망은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.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변화는 언제나 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국가를 지키는 안보와 한 개인의 소중한 자유, 이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맞설 때 우리 사회는 과연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려야 할까요?